중앙중학교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6세기 이후에 동아시아의 상황을 먼저 알아본 다음에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 시간 평가 안내 시간에 이미 동아시아의 정세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했는데 이 안내 사항을 추가적으로 약간 좀 심화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동아시아의 정세부터 알아보기로 합시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에 알아볼 단어는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삼국의 성립과 발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봤는데요. 그런 삼국이 발전을 토대로 해서 결국에 하나의 나라로 통합이 되는 그 과정을 오늘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가장 중국과 가까이 붙어 있었던 고구려가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에 대항해서 어떻게 항전했는지, 그 과정 속에서는 나라들 간의 관계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살짝 알아봤지만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이 동아시아의 상황은 굉장히 급박하게 바뀌어 나갔습니다. 특히 중국, 한반도의 삼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유목민족, 이러한 네 가지를 분류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중국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수나라가 등장하기 전에는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굉장히 분열이 장기간된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분열되어 있으니 만주 지역이나 한반도 지역이나 일본 지역에 관심을 그렇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삼국과 유목민족과 일본이 이런 발전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수나라라고 하는 나라로 통일이 됩니다. 그럼 내부 안정이 되었다는 뜻인데 이 내부 안정이 된 걸 토대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자기의 부하로 혹은 신하로 만들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중국의 수나라 같은 경우에 당연히 세계의 중심은 나고 그 좁은 항목인 동아시아에서도 당연히 주인공은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황제였던 수나라의 문제가 세력 확장을 하기 위해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강했던 고구려에게 너네 우리 통일됐으니까 알아서 밑으로 기어와 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구려 입장에서는 전쟁은 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무리하게 공물을 요구하고 무리하게 여자들을 바치라고 하고 이런 것을 원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속마음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제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이가 없네 라고 하면서 고구려가 굉장히 어처구니 없음을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 37쪽을 보시면 기역부터 비읍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를 잘 보시면요. 가로로 주황색 선이 그어져 있고요. 보라색 선으로 세로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이름을 적어보고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 이름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역의 돌궐, 니은의 고구려, 디귿에는 수와 당, 그 다음에 리을에는 신라, 미음에는 백제, 비읍에는 외가 적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과의 관계를 보시면요. 중국의 근처에 있던 돌궐이라고 하는 유목민족과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무리한 수나라와 당나라의 항복 요구에 대항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적대적인 관계가 되겠죠. 다음으로 한반도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당시에 신라의 진흥왕이 영토 확장을 하게 되면서 나제 동맹을 깨면서 백제와 적이 됐고요. 고구려의 영토를 뺏었기 때문에 당연히 고구려와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의 발전을 막기 위해 고구려와 백제가 힘을 합쳐 신라에 저항한다라고 하는 상황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백제 같은 경우에 초반부터 백제가 처음 생길 때부터 일본과 친했기 때문에 계속 우호적인 친선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적의 적은 친구이기 때문에 수와 당, 중국과 신라는 뜻이 맞기 때문에 고구려를 이기기 위해 같은 편으로 힘을 합치게 되고요. 돌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저항하기 위해 같은 팀, 고구려와 백제 외 같은 경우에는 신라에 저항하기 위해 같은 팀으로 합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관계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보통 이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반에 동아시아의 그런 국제관계를 가로, 세로를 합쳐서 십자형 외교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 37쪽에 같은 팀, 다른 팀으로 나눠보는 그 부분을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누구랑 친했을까? 적의 적은 친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기역에서 비읍까지 같은 팀, 그 다음에 상대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보게 되면은 돌궐, 고구려, 백제, 외가 한 팀이고요. 수당, 신라가 같은 팀이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지 37쪽에 같은 팀, 다른 팀으로 나눴을 때 십자형 외교다라고 하는 핵심 단어, 키워드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바로 십자형 외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셌던 수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셌다고 표현되는 고구려의 대표끼리 한판 맞짱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진영의 대표 수나라, 그 다음에 남북진영의 대표 고구려가 어쩔 수 없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서로 천하의 중심은 본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하의 그런 패자, 승자는 단 한 명뿐이겠죠.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나라를 당황스럽게도 고구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공격한 지역이 바로 요서 지역인데요. 자,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아래로 따라 흐르는 강이 바로 요화라고 하는 강인데요. 이 강 서편을 고구려가 먼저 별동대를 이용해 공격하게 됩니다. 수나라는 적잖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고구려를 놔두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수나라가 드디어 전쟁 준비를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수나라의 황제였던 문제가, 정말 문제가 많은 왕이에요. 이 문제가 3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육지와 수군으로 나눠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기록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기록을 인용하기 때문에 중국의 기록을 봐야 됩니다. 이 중국의 기록을 보면 3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문제가 침입을 했는데 자연적 재해와 그런 폭풍이나 이런 다양한 기상현상으로 인해 거의 싸워보지도 못하고 돌아오거나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방어선을 통해 고구려가 1차 침입을 막아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고구려가 수나라를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해서 여기에 격분한 수나라의 문제가 정말 문제가 많게도 3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육군과 수군을 이용해 공격했으나 자연적인 상황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1차 전쟁까지 끝났고요. 2차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차전이 일어나기 전에 수나라의 황제가 교체되게 됩니다. 수나라의 양제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알려진 바로는 수나라 양제가 굉장히 고구려를 아버지보다 더 싫어하는 마음이 더 컸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세계의 중심은 나였기 때문에 굉장히 전쟁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은 군대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가장 많은 군대였던 전투병력 113만, 보급병력 3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를 편성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첫 번째 출발했던 선봉대가 고구려 진영에 도착을 했는데 마지막 출발하는 사람 아직 출발도 못했다. 이런 경우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수나라의 엄청난 군대가 공격을 하는데 아쉽게도 수나라의 입장에서 아쉽게도 이 요동성을 뚫지 못합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박혀있던 고구려 군대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런 시기가 3개월이 지나갑니다. 지치겠죠. 근데 전쟁은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황제도 자기의 수도를 버리고 이 전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명의 별동대를 투입하여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고구려의 수도로 도착했던 육군과 수군, 평양성에 도착을 하였는데 성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와, 이겼다 하고 좋아합니다. 당시에 수나라의 군대가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정복을 해야 됐기 때문에 식량도 가지고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말먹이도 없습니다. 동물과 사람 모두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성문이 열려 있으니까 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성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좋아하던 이런 순간도 짧게나마 지나가고 갑자기 화살들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을지문덕에 고구려 부대가 잠복해 있다가 수나라의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지쳐있던 수나라 군대 말머리를 돌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을지문덕은 이 상황을 예견하고 청천강 지역인 살수 지역에서 군대를 매복했다가 돌아가는 수나라 군대 30만 명을 2,700명 남기고 모두를 없애버립니다. 이 전투를 바로 살수대첩이라고 합니다. 이 을지문덕의 활약을 통해서 수나라는 결국 고구려 정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은 이 살수대첩 이후에도 몇 차례 진행됐으나 다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전쟁에 너무나 많은 자원과 사람들이 투입됐습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황제에 대한 지지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뚝 떨어지게 되겠죠. 결국에 이 수나라와 황제의 이런 체제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 300년 동안의 통일을 위해 애써온 이 수나라 같은 경우에 30년도 가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고 결국에 지방의 귀족이었던 사람이 나라를 차지하게 되면서 당나라로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요. 수나라와 고구려가 싸우게 된 이유는 먼저 첫 번째로 수나라가 고구려에게 항복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동아시아의 1등이 누군지 알아보자. 우리의 1등은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죠. 하지만 고구려는 이것을 거절하였고 고구려가 수나라를 당황시키기에 적절했던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격분했던 수나라가 두 번의 공격을 하지만 2차전에서 113만 군대를 무찌르는 살수대첩을 통해 결국 승리로 돌아가게 되면서 고구려가 수나라의 공격을 막아내고 수나라는 엄청난 자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지고 정치적 입장도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당나라라고 하는 나라로 교체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잘 들어보셨나요? 오늘 먼저 십자형 외교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었죠. 돌궐, 고구려, 백제, 외와 수당, 신라가 같은 팀이 돼서 싸우는 이런 형세가 되는 시기가 바로 6세기에서 7세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어서 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바로
고구려가 승리했고 이 지속된 전쟁을 통해서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수나라에 이어서 등장한 당나라와 고구려의 그런 패권을 다투는 경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